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는 큰 이벤트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있는 와중에도 증시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에서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또 어떤 경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공모주. 와,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될지는 몰랐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또다시 따따블에 성공하는 모습. 한 번은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하며 따따블을 두 번 연속 성공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 LS 머티리얼즈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상장하는 블루엠텍 요 친구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요 친구도 따따블이 가능할지, 그렇다면 세 번 연속 따따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 연속 따따블이 나온 친구들 공통점을 보자면은 어느 정도는 2차전지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의료 유통 쪽에 관련된 기업이라서 그 정도의 기대감까지는 받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좋은 흐름은 당연히 나타날 것 같은데 내일 또 좋은 가격이 오면은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 기억에는 하나랑 키움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청약하신 기름들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 자, 필반이 상승을 했습니다. 왼쪽에 월봉을 보시면은 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도 이 밑에 있는데 얘는 뭐 왜 전고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번부터 계속 공부했던 온디바이스 AI 이 친구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미리미리 공부를 해놨다면 충분히 따뜻한 겨울이었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AI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호주의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AMD 등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와중에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이닉스가 원래 4분기까지는 적자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4분기에 흑자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 요런 얘기까지 나오며 반도체 쪽에 돈이 몰리는 모습 현재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볼 수는 없겠죠. 나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좋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BNK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전 목표 주가 8.2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만원이 높잖아. 그럼 매수 리포트 하냐 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그 뉘앙스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조금은 쉬었다가 긴 호흡, 일단 최소한 조금은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급등하기는 좀 어렵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분명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업황 회복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고금리, 경기 둔화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반등세,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급등보다는 U자형 상승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 기릿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아마도 내년 초에 조금 반도체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며 이제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겠죠. 커 봐라, 반도체 못 올라간다. 맨날 반도체 하더니 결국 거기가 고점이었다,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의 상황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겠죠. 거기서 이제 살짝 조정받고 이제는 진짜 8에서 9만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5만 닉스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내년 말쯤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저 기릿이 또 이렇게 말하면 기방꿀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쭉쭉 올라갈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하면서 기르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매그니피센트 세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7개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하락했지만 미국의 3대 지수는 전부 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에코프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했는데 지수는 오르는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그냥 한 0.1%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낙폭도 1% 넘는 하락세를 다들 나타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보다시피 나스닥 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합니다. CPI부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과연 이번 주 금요일 증시는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지 아니면은 갑자기 급락을 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의견. 자, 우리의 관심사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두 가지 의견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론자의 이야기, 야데닐 리서치 대표를 보자면은 25년에 S&P는 무려 6천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며 그 근거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그 원재료 값도 높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들려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도 높았던 거 등등등 인플레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인플레가 빠르게 잠잠해지면은 이미 물건값은 올릴 대로 다 올려놨으니까 그때부터 이익이 폭발한다 요렇게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플레가 잠잠해지면은 결국 금리도 내려갈 거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 에버코어 ISI는 내년 초 S&P 500 3,970까지 하락한다. 지금보다 15%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딱 반대입니다. 바로 경기 침체 때문에 급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 이런 상승론자 이야기, 하락론자 이야기 한 5개씩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종합해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급락,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급등.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대세 상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일단은 연착륙, 그 다음에 금리나 기대감 이쪽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모두의 바람대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소수의 바람대로 증시가 또 급락할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혹시나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은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인이 진짜 최근 들어 내리는 법을 까먹은 듯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맨날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5%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인이 왜 하락했나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최근 들어 비투가 많이 늘어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를 청산하는, 그러니 말 그대로 빚내서 투자다 보니까 조금 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쫄리는 물량이 청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뭐 큰 이유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하락세는 잠시 이어지다가 하지만 그 하락폭이 크진 않겠죠. 왜냐하면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세가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이렇게 물결 모양을 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이번에 하락하면은 우리가 사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 의지가 느껴지는 한마디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이름을 바꿀 정도의 각오로 경영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최근 들어 시세 조정, 사법 리스크, 노동조합, 내부 고발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한번 갈아엎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뭐부터 바꾸나 봤더니 일단 카카오에서는 서로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재검토하고 거버넌스 개편 의지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카카오 이제 뭐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다시피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똑같은 모습이죠. 딱 10월 말 그때부터 슬금 올라오더니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를 거 다 알고 있었죠. 네카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절대 연초도 연중도 아니라 연준의 피봇 타이밍 그때가 되면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몇 번이고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아직까지 뭐 말은 꺼내지 않았으나 사실상 피봇이 왔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카오 주가는 이미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그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외국인 기관이 최근 쓸어담고 있으며 만약에 지금부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면은 네카오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오히려 손절치고 나가는 모습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 앞으로 계속 오릅니까? 그런데 증권가의 전망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클로바 X를 중심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기대감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카카오는 상승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둘 다 투자하고 계시거나 한쪽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증권가 전망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벌써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요 두 친구 대부분은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항상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항상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도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가 오른다면 카카오는 그 1.5배로 더 오를 가능성도 분명 있기에 딱 반반 투자가 매우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6커 생각보다 없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방한 단체 허용이 되고 난 이후부터 리오프닝주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체 관광 허용 이후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은 호텔 신라는 오히려 30% 하락. 진짜 65,100원이면은 호텔 가격이 아니죠. 이거는 모텔 가격입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GKL 등 다양한 기업들이 기대분을 반납하고 되려 하락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 6호가 왔다는데 하락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여행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9월은 중국 국경절 등 연휴가 있었음에도 방문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본, 태국에 비해 원화가 최근 들어 강세인 점 또한 우리나라 물가 상승 최근 들어 좀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행 오기에 조금 부담이 되었다는 거겠죠.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래도 내년 1분기부터는 회복세가 좋아질 것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도 그렇게 다 예측을 했었죠. 6호 오면은 난리 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내년에는 진짜 회복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접계가 온디바이스 AI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어느 한 군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가 전부 다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휴대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통역을 제공하는 갤럭시 버즈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이고 시간적 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버즈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만 100% 정확할 필요도 없겠죠.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해외여행 나갈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또 나오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태성,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 등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STO 기대감이 쑥쑥. STO 시장이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돌고 있죠. 그래서 PF 부실화 이러한 우려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KRX는 STO 시장의 기대감 때문인지 12월 들어 2.3%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월에 증시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딱 미지근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만 여기서 걱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 빠르게 STO 기대감이 나왔다는 거. 게다가 중요한 거는 STO 시장의 본격적 시장은 내년 말에서 25년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PF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미래에셋 인도 증권사 인수.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미래에셋 증권이 4,800억을 투자해 인도 현지의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있는 9위에서 10위권에 머무르는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미래에셋 자산 운용은 이미 2006년에 진출해 현지 운용사 5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인도의 진심이고 여기서 큰돈 벌어보겠다 이러한 이야기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인도의 진심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올해 GDP 증가율이 5.9%로 중국을 웃돌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주식 열풍 그런 거 없었지만 결국은 주식은 전 국민이 하게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어쨌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1일까지 몸무게 잰다. 저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앞으로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 몸무게를 왜 쟀냐 하고 봤더니 일단 내용을 보자면은 김포공항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은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가 몸무게를 잰다고 합니다. 물론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고 측정을 또 원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측정하는 이유는 제가 뚱뚱한가 아닌가 건강 체크하려나 그게 아니라 연료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운항할 때 기름을 넉넉히 넣어야겠죠. 중간에 기름 떨어지면 난리 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무게가 많이 실리면 많이 실릴수록 필요한 기름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짐은 무게를 쟀지만 사람의 몸무게는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100kg가 넘는 사람도 있고 40kg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균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잴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재진다면은 기름도 타이트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타이트하게 넣게 되면은 쓸데없는 무게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연료 비용 절감이 생각보다 크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검색어에 비빔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검색어 레시피 글로벌 1위는 바로 비빔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마늘장아찌, 굴무침, 파김치, 수육 등 이러한 레시피가 구글에서 다수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 부분에서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이 친구가 5위에 올랐고요. BTS 정국의 세븐도 10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TV 시리즈 부분에서는 킹더랜드, 더글로리가 6등과 7등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리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피프티 또다시 정말 아깝다. 진짜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분위기 정권 교체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우리나라 정치 뭐 그런 거냐?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국내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며 방산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하원 의장이 민영 방송에서 법과 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불똥이 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에서는 폴란드와 2차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와 총선 이후 2차 계약을 맺은 업체를 중심으로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한 바 있지만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폴란드 국미청과 2차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아직까지 2차 계약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자 살짝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NC소프트 목표가 다운, TL 다운, NC 다운, 목표가 다운 이라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 듯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최근 게임을 출시한 NC의 목표가를 21만원 지금 가격이 23만원인데 어떡하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낸 이유가 뭐냐? TL의 부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TL은 대부분의 서버가 증설 없이 원활하게 접속되는 걸 봤을 때 동접자 10만 명 이하로 현재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수익 구조도 뭔가 착한 게임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했나 봅니다. 다른 게임보다 수익 구조도 좋지 않아서 예상 실적이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신작 출시보다 개발에 더 힘을 쏟는 한 해라고 하니까 당연히 게임주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사기는 좀 어려운 주식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키로분들 이거는 좀 중요할 듯 하네요. 다우의 개를 아시나요? 다우존스 30 중에서 배당이 가장 높은 기업 10개 투자하는 전략을 다우의 개라고 합니다. 1990년 초에 개발된 투자법인데 연초에 매수, 연말에 매도하는 전략이고 엄청 효과적인 투자법 아마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길이 요즘 뭐 배당주가 뭐 매력이 있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다시피 고점 치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외면받아왔던 배당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행에 가도 그냥 5% 무위험 5% 돈을 주니까 배당주를 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내년이 되면은 은행 가면은 3, 4%밖에 안 주고 내후년이 되면은 2, 3%밖에 안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지금 6%, 7% 배당 주는 그 친구들 당연히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 배당주를 원하신다면 이 다우의 전략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저 기릿은 이제는 고배당주를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마침 또 뭐 경기 침체다 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고배당주가 방어적 성격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투자법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우존스 30 중에서 다우의 개 10개가 어떤 겹인가 봤더니 암젠, 코카콜라, 시스코, 골드만삭스, IBM, 쉐브론, 다우, 3M, 버라이즌, 월그린 푸츠 얼라이언스 이렇게 10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중고차 넘버원. 그랜저 인기는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당연히 그랜저로 유일하게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랜저는 신차만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감가도 적겠구나 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그랜저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G90한테 그 이미지, 그 사장님 차 이런 이미지를 조금 넘겨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광고 기억나시나요? 친구인가 뭐 아는 사람이 요즘 잘 지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랜저로 답했다 이러한 명언을 남긴 그 광고, 그러한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차 중에 하나는 그랜저가 꼽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